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교양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예비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장교양 사업 설립과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작업치료사분들의 보수 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노인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이 장교양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 강의 내용 중에서 장교양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과 다른 점, 즉 장교양 사업의 아주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교양 기관은 계속해서 더 필요하게 될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교양 기관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 타 업종을 창업하는 것과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이 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 아닌 이상은 모두 개인이 기관 설립 비용을 투자하고 부담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개인 사업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창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몇 가지 공통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할 때 혹은 운영 중 지원금을 받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혹은 방문요양센터 등을 설립할 때는 건축비, 인테리어, 집기, 초기 운영 비용, 대출 이자 및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모두 개인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는 점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은 결국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요양 사업은 지원금이라는 것을 전혀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 장교양 사업은 병원을 설립하는 원장님들과 완전히 같은 사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가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의사가 돈을 잘 벌고 운영을 잘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네 의원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자, 병원 입장에서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3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비용은 어디서 받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양급여를 받아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직원분들의 월급과 건물 임대료, 관리비 등등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의사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때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았고 진료를 보지 않았다면 병원은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수익이 없는 겁니다. 장교양기관도 이와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도 장교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정해진 규칙대로 여러 가지 서류 업무도 하고 상담도 진행한 이후에 정해진 장교양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기관의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기타 모든 재반 운영 비용을 사용하고 남는 잉여금이 바로 대표자의 수익으로 가져가게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기관에 수급자 어르신이 없다면 정부가 이를 보상 혹은 지원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없다면 그 기관은 어떤 장교양 급여 비용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교양 기관은 설립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동이 등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기관에 지원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그런 지원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요양 사업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초고령화 시대의 수요의 폭증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OECD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2025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해서 2045년이면 일본의 노인 비율을 추월하게 됩니다. 즉, 지금 이 사업에 진입을 하더라도 결국 20년간은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더하면 더했지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창업을 생각해보면 유행을 타는 프랜차이즈가 많죠. 흔하게 생각하는 카페나 치킨집, 피자집 등 요식업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기관은 창업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시작을 하게 된다면 유행을 타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업하는 분들이 흔히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연 1억 원의 순수익을 자영업자가 벌게 되면요, 세금이 대략 40% 정도를 떼어간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1억 원의 순수익이 나더라도 대략 4천만 원 정도는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장기요양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도 고유번호증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수익을 가져감에 있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종사자로 근로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 직장인과 같이 4대 사회보험과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 매출에 대한 대표자의 수익금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마케팅이 비교적 쉽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단 노인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시설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서 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만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홍보 영상을 들여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오프라인상의 공단 지사에서도 기관 목록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수급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비교해서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요양 사업이 다른 일반 자영업 혹은 사업에 비해서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기관 설립과 허가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문요양센터는 설립 허가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의 경우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됨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건물을 선정하는 것부터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노인복지과나 건축과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가 몇 층,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에다 해야지
라고 해서 허가가 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건물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임대료가 너무 비싼 지역은 허가 기준에 통과가 된다 해도 수익을 남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나 기타 경기도에서도 시내 중심 지역에 이런 장기요양 기관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중심 지역 주변에 약간 외곽 지역으로 장기요양 시설들이 설립되어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서류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중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은 일반인이 쉽게 작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혹은 대표자가 직접 심의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최종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장기요양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로 막상 창업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꼭 새롭게 기관을 설립하는 것 말고 사정상 기관을 양도하는 매물들을 권리금을 주고 매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관에 대한 양도나 혹은 매입은 대표자가 다양한 이유들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입소자 어르신들의 거주 혹은 이용이 불안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대표자가 기관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완전히 기관을 폐업하고 없애는 것보다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기요양 사업은요,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일종의 휴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저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요청을 받아서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대식으로 모든 규율에 맞게 어르신들을 관리하거나 생활하게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요청사항이 각각 달라서 거기에 맞게 응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사자분들도 이런 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대표자 혹은 시설장은요, 이 모든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요청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료사, 사무원, 운전원, 조리원 등 어르신 숫자가 많지 않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배치시켜야 합니다. 최근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나 휴일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기준 등이 엄격해지면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일수록 신경 쓸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어르신이 5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직원만 해도 18명에 달합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이보다도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겠죠. 종사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 혹은 대표자분들은 이런 많은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힘든 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등의 지도 감독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과 너무나 다른 점이죠. 1년에 공단과 지자체의 지도 감독 횟수가 대략 따져보면 거의 4번 이상은 점검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평가라고 해서 공단에서 3년마다 기관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공식적인 평가가 있고요. 설립한 지 6년마다 지정갱신제도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6년에 한 번 이 기관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 평가를 해서 문제가 많은 기관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인간관계와 제도 등이 대표자를 항상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요, 바로 사건, 사고가 많은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일단 연로한 어르신들이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장 흔한 사고가 실내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119를 부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119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르신들끼리 간혹 다툼이 있거나 종사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접촉사고 등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으로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이러한 점도 자칫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웬만한 경우는 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물건이 아닌 사람, 그것도 연로한 노인이 다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기요양 사업이 일반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다른 점들을 장점과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은 앞으로도 분명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일반 사업과 달리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